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행복을 응원하는 별책입니다. 오늘 만나는 책은 내 감정에 잡아먹히지 않는 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스스로의 모습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자신에게 화가 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우리는 그 화를 주위의 세상에, 우리에게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풀어냅니다. 다음은 내 감정에 잡아먹히지 않는 법 책 속의 상처받은 과거의 감정과 화해하기와 인간관계로 인한 감정 소모 없애기 부분입니다. 오늘도 별책과 함께 한층 성장하는 보람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별책의 힘이 됩니다. 우리의 성장을 위한 책 읽기를 시작합니다. 상처받은 과거의 감정과 화해하기. 받아들임의 힘. 삶의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토록 좋아하는 조금 덜 고통스러운 버전의 현실에 맞추어 주변 세상을 왜곡할 수밖에 없다. 현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받아들여야 한다. 스스로를 온전히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과거와 화해하고 미래를 계획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과제부터 해결해보자. 자기 받아들임. 진실은 현실에 의해 침해되거나 뒤집히지 않는다. 이미지는 보호를 필요로 하지만 진실은 그렇지 않다. 스스로를 온전히 받아들일 때 내 이미지를 보호할 필요가 없으며 우리는 속속들이 진실해진다. 문호 셰익스피어는 이 원리를 다음과 같이 서정적으로 표현했다. 가장 먼저 할 일이 있다. 그대 자신에게 진실해지는 것이다. 그대가 이 말을 쫓아 자신에게 진실하다면 밤이 낮을 따르듯 아무도 그대에게 거짓을 행하지 못할 것이다. 햄릿 1막 3장. 심리학자 융은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성격의 모든 측면이 우리의 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스스로를 대면할 만큼 더 용감해져야 한다. 자기 발견이란 그만큼 두려운 것이다. 잘 알고 있는 진실을 마주했을 때는 쉽게 자극받지 않는다. 뻔하고 노골적인 거짓말에는 흔들리지 않는다. 받아들이길 거부하는 진실이 펼쳐졌을 때라야 우리는 예민해지고 바깥 시선을 의식한다. 하지만 스스로 온전히 이 진실을 수용한 뒤라면 타인의 시선이나 지적이 우리 안의 취약함을 건드리지 못하게끔 애써 위장할 필요가 없다. 다음과 같은 느낌을 받은 적이 있는가? 자신의 어떤 일면을 완전히 받아들이면 더 이상 그 사실로부터 도망치지 않아도 된다. 누가 알아내든 신경 쓰이지 않는다. 그 사실 때문에 스스로 억눌리지 않는다. 이제 완벽한 받아들임이 존재하는 삶을 상상해보라. 가면도 없고 계산도 없고 거칠애도 없는 삶은 말이다. 자신으로부터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을 때 허위의 정체성은 사라진다. 가짜 정체성의 유일한 목적은 당신이 자신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당신의 두려움도 사라진다. 자신에게 그리고 타인에게 당신의 진짜 모습을 노출하는 두려움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당신은 자유로워진다. 수치심으로부터 자유로워졌기 때문이다. 이런 자유를 통해서 당신은 분노로부터 자유로워진다. 받아들임은 찬성이 아니다. 우리는 받아들임과 찬성을 혼동할 때가 많다. 받아들임은 물러나서 체념하고
희생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반대로 받아들임은 성장으로 가는 길이다.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으로 가고 싶다면 우선 내가 A에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내가 나로부터 숨으면 내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로부터 숨으면 나는 절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받아들임은 수동성이 아니라 변화의 씨앗이다. 현재의 모습을 받아들이길 거부한다면 그 이상으로 성장할 수 없다. 그래서 변화에 대한 이론은 잠옷 모순적으로 보인다. 변화는 자신이 아닌 것이 되기 위해 노력할 때가 아니라 자신의 진짜 모습이 될 때 일어난다. 자신이 무엇이 될 수 있는지 그 대안들을 알아내려면 우선 지금 자신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경험해야 한다. 칼 융의 또 다른 말을 소개해 보겠다. 다른 사람에게서 짜증스럽게 느껴지는 모든 것이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의 길을 열어줄 수 있다. 사람들은 타인의 어떤 특성을 짜증스럽게 받아들이는 이유가 그 특성을 우리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썩 맞는 말은 아니다. 어떤 특성을 관찰하는 것과 그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지적 관찰은 우리 안에서 이 결함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만 짜증이나 화 같은 감정을 자극한다. 만약 스스로 결점을 수용한 상태라면 타인에게서 그 점이 드러나는 것을 보았을 때 오히려 깊게 공감할 수 있다. 이 사람이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정확히 알기 때문이다. 우리는 사랑과 친절의 렌즈를 통해 그 사람을 보고 도움을 줄 수 있다. 그 사람이 우리가 사랑해서 우러나온 순수한 동기로 움직인다는 것을 알아보면 자아가 개입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대화가 이루어진다. 공격이 아닌 친절함에서 우러나온 행동이라는 것은 상대도 느끼게 되어 있다. 반면 분노에서 비롯된 힐책은 애정 어린 관찰로 받아들여질 리 없다. 솔로몬 왕은 이렇게 말했다. 물이 얼굴을 비추듯이 사람의 마음은 상대의 마음을 비춘다. 과거로 다시 한번 고개를 돌려야 하는 이유. 삶의 질은 선택의 질에 달려있다. 엄연한 사실이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할까? 많은 사람들이 트라우마, 비극적인 사건, 어린 시절의 학대, 폭력적인 관계, 삶에 걸어들어와 자신을 짓밟는 악랄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시달리면서 살아간다. 난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인간이야 라는 메시지가 우리의 혈관을 타고 마음속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논의했던 대로 관점의 폭을 넓게 가지면 정황에 따라 트라우마를 재구성하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하지만 유년 시절을 비롯해 인격 형성기에 일어난 트라우마는 우리의 정체성에 스며들어 자체적 스토리 라인으로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고 사로잡는다. 우리가 아는 유일한 서사가 되는 것이다. 우리의 삶을 진전시키려면 자기 자신을 똑바로 마주한 채 보이는 것을 받아들이고 사랑해야만 한다. 이는 우리의 과거를 똑바로 마주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되돌리고 싶은 잘못이 있다면 분노의 문제의 대부분은 타인이 우리에게 한 일이나 우리가 한 수치스러운 일을 다루는 고통에 직면하지 않으려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지금 바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해서 잘못을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의 자존감은 계속 하락하게 될 것이다. 마주하고 용서하고 행동하라. 자신에게 화가 났을 때는 물건에 부딪히거나 물건을 넘어뜨리기 쉽다는 것을 눈치챈 적이 없는가?
죄책감이라는 부정적인 힘은 그런 행동을 통해서 후회하는 결정을 한 자신을 무의식적으로 해하도록 자극한다. 우리는 타인에게 그리고 스스로에게 입힌 피해에 대해 자신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 책임을 진다는 것은 처음부터 완벽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이는 흔들렸던 자신을 발견했을 때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다.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대신 용서하는 능력은 우리의 책임감을 높여 우리가 통제력을 되찾고 궤도 수정을 시작할 수 있게 한다. 과학자들은 MRI를 이용해서 자기 연민이 절제력을 높이는 신경생물학적 이유를 찾아냈다. 자신에게 따뜻함과 연민을 보일 때의 신경 정서적 반응은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격려와 지지를 받을 때 활성화되는 반응과 비슷하다. 이는 우리가 사랑받고 지지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해서 보다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며 장기적인 발전 의지를 주입시킨다. 더구나 자신의 실패에 대해 너그러워질수록 타인에게 실망감을 느꼈을 때 그들을 용서하는 일이 더 쉬워진다. 죄책감과 수치심은 그 행동을 고치지 않는 한 아무 소용이 없다. 죄책감이나 수치심에 그저 얽매인 사람은 숭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적인 일을 하는 것이다. 자신의 절망에만 빠져드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자기 행동, 자기 삶의 고통을 직면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 동정이라는 편안한 무감각으로 무장을 한다. 자신이 너무나 상처를 많이 받은 나쁜 사람이어서 고치거나 책망할 여지조차 없는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단정한다. 자아 본위적인 이런 기법에는 행복할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교묘하게 자신의 책임을 덜려는 목표가 숨어 있다. 책임이 주는 고통과 의무의 부담을 피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죄책감이나 수치심을 후회로, 후회를 행동으로 변화시킴으로써만 부정적인 감정을 긍정적인 감정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다. 우선 마음속으로 같은 행동을 다시 저지르지 않겠다는 결심을 해야 한다. 나쁜 감정을 느끼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면 반드시 멈추어야 한다. 당장 그만둘 수가 없다면 일정 기간에 걸쳐 이 행동을 멈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지켜야 한다. 스스로를 억제하는 수단을 만드는 것도 좋다. 이런 식으로 자신과 타인 앞에 우리가 정말로 변화했고 새롭고 발전된 자신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해나갈 것이라는 굳은 다짐을 해야 한다. 그리고 가능한 우리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 제대로 사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용서와 사과는 우리가 자유로울 때에만 내어줄 수 있기에 정서적 자유를 맛보게 해준다. 용서와 사과 후에 좋은 기분을 느끼는 것도 그 때문이다. 이 하나의 행동이 우리의 독립성을 고취하고 감정의 평안함을 강화한다. 이 6단계의 원칙을 따라가다 보면 인간관계와 내면에서 평화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1단계, 겸손과 존중. 완벽한 겸손 이외의 다른 마음으로는 용서를 얻을 수 없다. 자아를 무력화시켜야 한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니고 상대방이다. 내 생각을 강요하거나 다른 사람 사무실에 쳐들어가서 내 입장을 들어달라고 종용해선 안 된다. 이야기를 하기 전에 상대에게 허락을 구해야 한다. 혹 관계가 심각하게 틀어진 경우라면 직접 대면을 하기 전에 서면을 통하거나 중재자를 통해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 극도의 존중과 경의를 가지고 상대에게 접근하는 것은 이 과정의 필수 요건이다.
상대가 대화를 원치 않으면 바로 자리를 뜨고 다른 때에 다시 시도를 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 상황에서 도리어 화를 내며 반대의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잦다. 내가 일부러 여기까지 왔는데 나를 좀 더 잘 대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미안하다고 말했잖아. 뭘 더 어떻게 해야 해? 존중의 마음이 없다는 것을 더 확실히 증명하면서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는 셈이다. 상대가 우리와 이야기도 하지 않거나 한동안 만남을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그 사람이 있는 곳까지 먼 길을 마다 않고 간다거나 사과의 편지를 보낸다거나 말없이 혼자 있을 시간을 주는 등 관계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투자를 하고 진정한 노력을 보여준다면 바로 성공하지는 못하더라도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2단계, 책임을 지다. 우리의 행동을 완벽하게 책임지는 것이 중요하다. 책임을 떠넘기거나 변명해서는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다. 나는 우리가 뭐뭐한 것에 몹시 화가 났었다. 혹은 나는 뭐뭐가 별로 큰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등은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이다. 어떤 일에 대해서도 상대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 3단계, 진심 어린 사과. 우리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실제로 입에 올려야 한다는 사실을 종종 잊어버린다. 이 말만으로는 부족하지만 용서를 구하는데 빠뜨려서는 안 될 말이다. 또한 우리의 행동이 상대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미안해. 내가 너한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었지? 진심이 반드시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 불성실한 사과는 믿음을 얻지 못할 것이고 믿음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진정으로 미안하고 후회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예의 그 행동을 반복할 것이고 상대에게 더 큰 고통을 줄 것이다. 4단계, 결과를 기꺼이 받아들인다. 말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에게 우리가 그저 상황을 모면하려 한다는 느낌이 든다면 일은 엉망이 될 것이다. 신뢰를 저버린 행동의 모든 결과를 기꺼이 받아들일 의지가 있음을 전해야 한다. 우선 이렇게 말하는 데서 시작해보면 어떨까? 내가 한 짓이 나쁜 일이란 걸 알아요. 당신이 내게 화를 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요. 내 행동의 결과를 기꺼이 수용할게요. 가장 먼저 말로 상황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포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상대가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우리에게 더 큰 벌을 내릴 수 있다. 5단계, 바로잡다. 돈이든 무엇이든 이득을 본 것이 있다면 반드시 돌려주어서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 부당하게 취득한 것을 현재 수중에 갖고 있지는 않더라도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면 대체해서 돌려주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상대에게 우리의 계획과 진전 상황을 알려야 한다. 기억하라. 상대가 우리와 말을 하려 하지 않을 때라도 이 과정을 계속 밟아나가야만 한다. 상대와의 관계가 어떤 상황이든 옳은 일을 함으로써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반복하지 않을 것임을 입증할 수 있다. 상처를 준 행동을 유발한 성격상의 결함이나 감정적 사안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6단계, 당신에게 내맡기고 있습니다. 상대가 일의 진행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과정의 모든 단계를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라. 관계의 재정립을 향해서 천천히 하지만 확실히 나아가는 플랜을 제안하되 언제든 상대가 과정을 계속하거나 중단하거나 변화시킬 수 있는 선택권을 갖게 하라.
성공하지 않아도 괜찮아. 자동차 사고 현상을 지나치고 나면 차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서로에게 친절해지는 것을 느낀 적이 없는가? 병원에 있는 친구의 병문안을 갔다가 나오는 길에 주위를 둘러보면 세상이 조금 다르게 보이지 않는가? 안도, 슬픔, 낙관적인 감정이 뒤섞여 느껴진다. 그 경험은 관점의 변화를 낳는다. 살아있는 것에 행복을 느끼고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좀 더 베풀고 용서할 수 있는 기분을 느낀다. 실제로 피할 수 없는 운명을 사색하는데 얼마간의 시간을 보낸 사람들은 좀 더 너그러워진다는 것이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 따라서 그런 기회를 놓치지 말고 당신이 잘못한 사람과 화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 꼭 슬픈 일일 필요는 없다. 탄생이나 죽음, 결혼이나 이혼처럼 상대의 인생에 약간의 관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의미 있는 사건이면 족하다. 이런 삶의 중요한 순간에 우리의 가치와 우선순위는 재편성된다. 이것은 의사소통의 통로를 마련할 기회를 제공한다. 모든 행동이 관계를 재개하고 화해할 기회를 준다. 상당한 시간 동안 여러 방법으로 화해를 시도했지만 계속해서 완강한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면 변화가 필요하다는 신호다. 모든 관계는 그 관계를 가장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관계를 가장 원치 않는 사람에 의해 결정된다. 상대가 화해하는데 관심이 없다면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상대의 상처가 너무 심해서 빠져나오기가 힘든 경우에는 사건의 성질에 따라 몇 개월 혹은 1년 후에 다시 화해를 시도해야 한다. 이런 경우에는 화해를 지연시키는 것이 화해하려는 마음이 없어서라기보다는 고통을 상기시키기 때문이다. 저항에 부딪혔을 때는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만 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라. 용서를 받고 싶다면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 상대의 행위에 대해 악감정을 가지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상처를 받은 사람에게 진심일 수 없다. 우리가 안고 있는 분노를 해소할 수 있다면 지금의 상황에서 평화로 향하는 보다 매끄러운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인간관계로 인한 감정 소모 없애기. 자존감 낮은 주변인 대처법. 화를 내지 않고 살고자 한다면 영혼이 추구하는 진정한 나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간다. 인생의 다른 어떤 영역보다 우리를 시험하고 기본 본성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 인간관계이기 때문이다. 평온과 고독 속에서도 인성을 갈고 닦을 수 있겠지만 진정한 성장은 인간관계의 영역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삶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사라지면 훨씬 더 생산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리라 생각하는 것은 오만이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피를 빨아먹고 시간, 돈,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이들에 대해 푸념을 늘어놓지만 사실 이런 관계는 우리의 잠재력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토양을 제공해준다. 좋은 울타리가 좋은 이웃을 만든다. 앞서 논의했듯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하지만 우리 중 가장 건강하고 바람직한 사람이라도 주의가 필요하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기울여도 주변에 자존감 낮은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서 상처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관계에서 적절한 선긋기는 언제나 필요하다. 그러지 못한다면 건강하지 못한 타인이 관계를 규정하게 놓아둘 수밖에 없다.
당신 삶 속의 누군가가 정서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경우 그 사람을 치료하거나 가르치는 것이 당신의 일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이런 문제들은 대부분 우리 능력 밖에 있기 때문이다. 대신 관계의 가능성을 극대화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상대가 건설적인 비판을 수용할 수 있는 상태라면 그에게 자기 행동의 결과를 상기시켜도 좋다. 하지만 그것도 성공하리라는 느낌이 들 때에 한한다. 상대의 상황과 한계를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고 나면 그 사람을 당신의 삶 속에 받아들이는 일이 훨씬 쉬워질 것이다. 하지만 두 사람이 관련되어 있거나 접촉한다는 이유만으로 서로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진정한 관계는 쌍방이 주고받는 관계여야 한다. 그런데 상대가 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우리의 기대는 늘 그의 능력이 가진 한계를 넘어설 것이고 우리는 항상 좌절감을 느낄 것이다. 이럴 땐 그저 상대에게 친절을 베푼다고 생각하면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 당신은 왜 그에 보답하지 않지? 정상적인 관계라면 이래야 하잖아 라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있다. 우리의 상호작용을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상대를 향한 우리의 태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 건전치 못한 사람들이 멋대로 선을 넘나들도록 놔둬서는 안 되지만 우리 자신의 감정적 건강함을 위해 가능한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은 해야 한다. 최선을 다했다면 그걸로 좋다. 더 이상은 못 참아 라고 말해야 하는 상황도 있다. 하지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삶에서 잘라내는 것을 일반적인 해법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일이 필요한 경우는 드물다. 다른 사람의 학대에 비슷한 행동으로 대응하다 보면 의존과 괴로움의 상태로 옮겨갈 수밖에 없다. 우리의 중심 주제를 떠올려보라. 우리는 책임 있는 행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자아를 처리해야 한다. 분노를 기반으로 행동한다면 괴로움을 겪게 된다. 자아가 분노 반응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죄책감과 수치심이 스며들 것이고 그러는 동안 자존감과 정서적 행복감은 서서히 낮아질 것이다. 가족과 불화가 있거나 소원해졌을 때는 삶에서 충만한 느낌을 갖기 힘들다. 그렇지만 건강한 관계를 맺기 위해 가능한 때마다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한다면 설사 그것만으로 충분치 않아서 어긋난 관계로 인한 슬픔을 경험한다고 해도 죄책감, 수치심, 억울함을 잘 막아서 영적이고 정서적인 온전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참고 견디기 힘든 모든 사람을 삶 속에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다. 자아를 억제하는 일은 책임 있게 행동한다는 목표하에 진정한 나 자신을 관계 속에 끌어들인다는 의미다. 특정한 관계에 더 깊이 들어가거나 더 멀어지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책임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계를 좋게 하는데 필요한 일을 기꺼이 하다 보면 결국 마음의 행복을 찾을 수 있다. 결과에 관계없이 우리는 온전함을 채워갈 수 있다. 관계의 평화는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진정한 평화는 모두가 균일한 것이 아니라 저마다의 표현들이 조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억지로 개성을 억누르면 평화가 아니라 문제를 낳게 된다. 얼마간은 스스로를 묶어둬야 하는 상황에 순순히 따를지도 모르지만 결국에는 틀림없이 억울함이 생기고 관계는 틀어진다. 평화를 추구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한계를 타인이 멋대로 밀어젖히도록 놔둔다는 뜻이 아니다. 때로는 침묵을 지키기보다는
스스로를 위해서 그리고 옳은 일을 위해서 당당히 나서는 태도가 필요하다. 진실에 대한 의무를 지키려면 일시적으로 평화를 침해할 수도 있다.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우리의 입장을 알려야 하는 때라면 수능적인 입장을 고수할 수만은 없다. 충돌을 야기하더라도 말이다. 진실이 없는 진정한 평화란 모순이다.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무모해서 혹은 소심해서 진실을 희생하는 사람은 진실도 평화도 잃고 대신에 분노와 억울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책 내용이었습니다. 모든 관계는 그 관계를 가장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관계를 가장 원치 않는 사람에 의해 결정된다고 합니다. 상대가 관계에 관심이 없다면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진실이 없는 진정한 평화란 모순입니다. 무모해서 혹은 소심해서 진실을 희생하는 사람은 진실도 평화도 잃고 대신에 분노와 억울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진실되고 저마다의 표현들이 조화가 될 때 진정한 평화입니다. 오늘도 힘내시고 좋은 날 만드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더 나은 당신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